오미크론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000명을 넘으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사흘 만에 확진자가 2배 가까이 급증했지만 위중증이나 사망자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를 방문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지원구와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추진 등 지역 맞춤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새 대통령실을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만들고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정 최고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실은 최고의 공무원들과 민간의 인재들이 하나로 뒤섞여 일하는 곳으로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에 대해 최종 유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핵심 쟁점인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도 인정했습니다. 근로자가 작업 중 숨지거나 다칠 경우 사업주 등의 형사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8개 지방노동청에 전담 수사 부서를 신설하는 등 강력한 법 집행을 예고했습니다. 붕괴 사고가 일어난 광주 아파트 공사장 28층에서 오늘 오전 실종자 1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구조당국은 내시경 카메라로 확인했으며 대원들의 안전에 유의하며 신속히 구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하루 사이에 1,500여 명 늘어나면서 사흘째 역대 최다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4,518명으로 전날보다 1,506명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엔 확진자가 하루 2만에서 3만 명이나 그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350명으로 전날보다 35명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없이 대응하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거리두기 조치로 상당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확진자가 늘었다는 것만으로 강화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환자 증가로 중증, 사망 피해가 커지고 의료체계 여력이 부족해져 감당 못할 정도가 되면 여러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네, 비수도권에서도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대구는 신규 확진자 수가 1차 대유행을 넘어선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광주에서도 환자 증가폭이 가파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허성준 기자. 네, 대구 국제보상기념공원 임시선별검사소입니다. 예, 대구의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 2년 전 신천지발 감염대 상황을 이미 넘어섰다고요. 네, 임시선별검사소에는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려는 시민들이 길게 늘었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오늘 0시 기준 대구의 신규 확진자 수는 770명입니다. 비수도권 시도 중에 가장 많은 것은 물론이고요. 2년 전 1차 대유행 당시에 최다 신규 확진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18일까지 100명대였던 대구의 하루 확진자 수는 20일 300명대로 올라서더니 22일 400명대, 25일 600명대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종교시설과 의료기관, 학원, 체육시설을 가릴 것 없이 지역사회 전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도 489명이 확진돼 연일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환자가 폭증하자 대구시는 대응본부를 마련하고 하루 확진자 1,500명 규모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달 말까지 병상 2,600개를 확보하고 10,000명의 재택치료자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대구시는 시민들의 3차 접종률이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다며 추가 접종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 확산하고 있는 광주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광주에서는 어제 하루에만 343명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 들어 300명대가 이어지면서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 동북권에서도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전라남도는 전도민 긴급 멈춤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환자 가운데는 80% 이상이 오미크론 변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미 광주와 전남은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른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확진자 증가세가 가파른데요. 부산 741명, 경남 660명, 대전 413명입니다. 방역당국은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에 확진자 폭증이 불가피하다며 고향 방문과 여행 등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국제보상기념공원 임시선별검사소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네, 대선 전국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특보 그리고 정택은 국민의힘 전 선대위 정무대응실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대선 주자들의 민심 잡기 행보가 분주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 지역 메타버스 일정을 하루 취소하고 민주당의 전통적인 텃밭이죠. 호남 공략에 나섰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이재명 후보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좀 무심했는데 안타까운 마음도 전달하고 정말 관심도 가지고 챙겨보기도 했습니다만 아이파크 붕괴 사고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이게 하루라도 빨리 좀 위로드리고 또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대안도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가장 큰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민주주의의 에너지의 원천, 이거는 호남, 그중에서도 광주임이 분명한데 최소한 설 이전에는 한번 인사를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지지율 얘기를 하는 게 참 무망하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과정을 거쳐서 3월 9일에 최종적인 우리 국민들의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는 정말 이제 변동도 많고 바람 같은 것이어서 세게 불다가 갑자기 잠잠해졌다가 이쪽에서 불다가 저쪽에서 불다 하는 게 그 여론조사 지지율이 아닌가 싶어서 연연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그러나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죠. 네. 자, 광주를 방문한 이재명 후보의 모습 잠시 보고 오셨는데 최근 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쇄신책을 많이 내놓는 상황이었고요. 오늘은 경기도 일정 하루 취소하고 지금 광주로 내려간 이런 상황입니다. 자, 지지율이 지금 정체인 상태에서 텃밭은 호남부터 좀 차근차근 지지율을 회복시키겠다. 이런 전략으로 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설 전에 네. 기존의 텃밭에서 또 광주의 아이파크 사고도 있었고 예. 너무 말하자면 민주당이 호남이 기반이라고 해서 오히려 호남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여론도 없잖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좀 예. 긴장도를 가지고 우리 텃밭이라도 할 수 있는 호남 광주를 찾지 않았느냐 생각이 예. 들고요. 또 지금 현재 한편으로 큰 틀에서 한국 사회의 지형을 보면 지지율이 60%를 넘지 않는다는 것이 나는 나쁜 소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특정 호남에서의 지역이 지지율이 네, 혹은 예. 대구의 지지율도 여기 마찬가지죠. 그 후보를 거꾸로 해서 똑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지금 현재 말하자면 국민의힘 후보도 PK, TK 후보가 아닌 상태고 예. 또 민주당 후보도 오히려 역으로 TK 후보가 돼 예.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도 이제는 어떤 지역주의의 볼모가 될 수 없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이 분위기 자체가 나쁘지 않다. 또 그러나 기본적으로 보면 이번 대선은 민주당 속에서 이낙연, 정세균 두 분이 총리를 하셨기 때문에 예. 어떤 면에서 이번에 또 한 번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말하자면 호남에 말하자면 지역을 둔 대선 후보를 만들고 싶은 욕구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되지 않은 상실감과 또 한편으로는 지역주의가 옅어지고 있는 부분, 네. 또 코로나 속에서의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예. 다시 한번 현재의 광주의 민심, 호남의 민심을 갖게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후보가 좀 더 말하자면 내밀하게 네. 마음 상태를 좀 받아
않아야만 되는 상황에 와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텃밭에서 그 당의 후보가 60%를 넘지 못하는 것은 한국 정치사로 보면은 좀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이런 분석도 해주셨는데, 자 어쨌든 이제 호남을 찾았고요. 오늘 이낙연 전 대표도 동행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지지율 상승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선거가 가까울수록 예. 뭐 경향적으로 보면 호남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지금 안철수에게도 가 있는 네. 표가 있을 수 있고 일부 뭐 윤석열이나 이런 쪽에 가 있을 표가 있습니다만 조금 더 어쨌든 양대축 중심으로 더 가갈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어떤 기대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정태근 의원님, 이재명 후보 앞서 이제 얘기 듣고 오셨는데 지지율이 바람 같아서 세게 불다가 갑자기 잠잠해지기도 한다. 그리고 실제 최종 후보가 얻는 득표율하고 여론조사 지지율은 다르다. 결과적으로는 80-90% 지지가 나올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말은 그렇게 좀 여유 있게 했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예. 김영주 의원님들도 굉장히 좀 여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30% 중반대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어서 뭐를 해도 지금 돌파가 안 되는 이런 양상인데다가 일부 조사에서는 약간 빠지기도 하는데, 예. 지금 이번 선거에서 지역적으로 가장 중요한 데는 서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울에서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쫓아오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며칠 동안 3일의 일정으로 이 수도권을 돌면서 네. 서울을 압박하는 모양새로 지지율을 회복하려고 그랬죠. 근데 이제 네. 문제가 터진 게 이게 지금 호남에서 지지율도 만만치 않더라. 이런 상황이 나고, 특히나 이제 이준석 대표가 아이파크 현장을 방문한 이후에 그 다음 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방문을 했는데 아주 반응들이 안 좋았다는 거죠. 텃밭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국민의힘보다도 나중에 늦게 오냐, 왔나? 이런 문제가 제기됐고, 예. 거기에 더해서 이 텃밭에서의 여론이 지금 60% 이하로 내려가는 상황이 예. 발생을 했거든요. 과거의 대통령 선거를 보면 광주 전남북에서 평균 한 80% 정도의 득표율을 하는 게 일반적인 민주당의 득표율이었었어요. 네. 그런 거로 봤을 때는 더더군다나 이 광주 전남북의 바닥에서의 여론이 안 좋으면 그 여론이 서울의 여론을 미치기도 어렵거든요. 수도권까지 연결.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재명 후보는 호남을 가서 호남 지지를 올리고 수도권 연결하겠다 이런 전략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런 전략을 통해 가지고 지지율을 끌어올리자고 얘기를 하는데, 네. 문제는 지금 호남부터가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까 급하게 된 거죠. 예. 자, 국민의힘도 상당히 지금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김동인 전 어떤 비대위원장 예. 시절부터 공을 들였고, 뭐 상당히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발언에도 불구하고 더 공을 들이고 업소하는 그런 예. 노력들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역주의에 대한 뭐 말하자면 일정한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특히 이제 먹힐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예. 윤석열, 이준석 후보는 더 강하게 아마 호남에 뭐 내려갈 것이라고 보고, 또 안철수 후보도 실제로 보면은 이제 국민의 당이라고 하는 태생이 거의 문재인 후보 당시 후보와 결을 달리하는 민주당 세력, 즉 호남 세력을 예. 통해서 태동이 그렇기 때문에 훨씬 가능성이 있다. 즉 국민의 당 내의 구성도가 호남 쪽이 좀 많다라는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막연하게 선거 때가 되면 70% 80%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 이번에는 작동이 안 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다만 실제로 뭐 안철수 후보의 지지라고 하는 것이 한결 같지 않을 것이고, 아마 윤석열 후보 대 상대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향적으로는 그 포지션은 줄어들겠습니다만은 공을 들이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면 안 된다. 또 네. 실제로 공을 들여야 된다. 이제 그런 예.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준석 대표가 호남 다녀왔고 윤석열 후보는 이제 명절 지나고 나서 무궁화호 열차를 임대했다면서요. 윤석 열차 이용해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 20% 정도 호남에서 지지율 나오거든요. 더 오를 여지 있다고 보십니까?
어우, 20%만 나오면 대성공이죠. 실제 득표율에서는 네, 그럼요. 20%만 나오면 대성공이다. 그럼요.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우리 국민의힘이 이제 호남에 대해서 근본적인 태도를 달리하고 거기가 어려운 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죄하고 진심으로 다가가자 이렇게 노력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과거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 선거 시절에 그러니까 2007년이죠. 이때 10%를 목표로 했는데 간신히 9%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5년 이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나왔을 때 10%를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여론조사, 리얼미터를 비롯한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금 20% 가까운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만약에 호남에서 이번에 15%가 넘는다고 한다면 20%가 안 나와도 15%만 넘는다고 한다면 대단히 큰 성공이다. 대성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예를 들면 윤석열 선대위에 뭐 이용호 의원 같은 분도 오시고 오늘도 호남 출신 민주당 전직 의원들이 한 20몇 분이 참여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제가 선대위에 있을 때 계속 주장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결국은 호남의 경제, 호남의 지역 발전을 위한 메가 공약, 큰 공약들을 우리가 준비해서 진정으로 호남 발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자 이런 주장을 했는데 단순한 표를 얻기 위한 구애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국민의힘도 호남 지역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지는 수권 정당으로 나아가자.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고 또 그게 정치 발전의 길이라고 보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대구에서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득표할지 이것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오늘 호남을 찾아서 집토끼 잡기에 나섰다면 윤석열 후보는 오늘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하면서 민주당 쇄신 방안에 맞불을 놨는데요. 먼저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국정의 최고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들과 최고의 민간 인재들이 하나로 뒤섞여 일하는 곳으로 확 바뀔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는 사회 각 분야에 불가역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를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로 만들어가야 하는데 공무원 신분을 가진 분들끼리만 모여서는 문제 해결과 대안을 만들어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에 있는 최고의 인재들, 최고의 지성들, 해외 교포도 가리지 않고 모두 모아 국정 운영에 참여시키겠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국민은 늘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도 늘 국민과 소통하며 일할 것입니다. 네, 정치 분야 공약 내용 듣고 오셨는데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하나는 공무원들하고 민간 인재들을 이제 뒤섞여서 일을 하도록 하겠다. 이거 하나 하고요. 대통령 직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겠다. 근데 광화문 정부청사는 뭐 안철수 후보도 비슷한 공약을 내놨고요. 이전에도 추진됐던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사실은 실제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경호 문제, 방어박 문제 때문에 그게 실현되지 못했거든요. 뭐 그런 의미에서 그렇지만 그런 걸 알면서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지라고 보여지고요. 또 실제로 이제 뭐 총리 공간을 활용해서 대통령 말하자면 관저를 옮기겠다라든지 조금 더 이제 더 많이 국민들에게 양보하겠다는 것은 의미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뭐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영부인 기능을 없애고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히려 대통령 되려고 하는 분은 이 정부의 조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미래사회에 맞게 좀 그게 더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청와대를 줄이고 청와대를 옮기고 뭐 청와대에 어떻게 한다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줄이려면 과감히 줄여서 다른 기능들을 부처를 어떻게 하고 실제로 여정가족부를 없애면 다른 부서를 어떻게 하는 좀 우선순위에 있어서 사실은 청와대가 어떻게 된다 뭐 공터를 내준다 하는 것은 좀 우선순위가 낮은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과연 그게 첫 번째고 중요한 의제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문제인가.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바로 광장으로 나오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경호 문제 때문에 예. 그 공간을 옮기지 못했거든요. 물론 예. 다 세종시로 하고 분할하겠다는 의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예. 그거 하다가 4년 5년 다 보낼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제보다는 조금 더 네. 앞으로 미래의 자기 비전에 걸맞는 국가의 정부 조직법의 변화 이것을 예. 먼저 내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자, 광화문 집무실 이게 현실 가능성이 사실 없어서 현 정부에서도 추진하다가 이제 못한 부분인데 윤석열 후보가 이따 다시 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구상으로 옮기겠다 이런 구상인 겁니까?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요. 예.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실무적인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대통령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면 다소간의 좀 뭐 비용이나 여러 가지 그 조치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 정부 서울청사에서 근무를 못할 이유는 사실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윤석열 후보가 애국심과 실력만 있으면 민간에라도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서 운영되는 청와대를 만들겠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사실은 뭐 의회에서 일했던 사람 또는 행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예. 민간의 싱크테크에는 아주 훌륭한 인재들이 마치 순환 근무하듯이 언제든지 와서 일을 하고 이런 양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통령과 같이 일했던 이념이 같은 사람들, 예. 정치적 성향이 같은 사람들이 어공이라고 해서 와가지고 상당히 이념 편향적인 정책이라든지 또는 검증되지 않은 실험적인 정책을 해오다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한국도 정말 민간의 싱크탱크라든지 검증된 최고의 인재들이 정부에서 자연스럽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할 수 있는 청와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네. 드리겠고 조금 전에 우리 김영주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동안 우리 대통령제에 대해서 가장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41%로 대통령이 됐거든요. 근데 권력은 100% 다 행사를 해요. 마치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처럼. 그 전에 표를 많이 받았다가는 박근혜 대통령이 52%,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48%를 얻었는데 적어도 저는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내가 얻은 표를 가지고 대통령이 됐지만 또 네. 나를 찍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권력의 행사,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네. 과연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정치 쇄신, 정치 공약이냐라는 부분들을 의심하게 될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꼭 오늘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여야의 모든 후보들이 지금 계속돼서 나타나는 대통령 권력의 남용으로 비롯된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가질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유력 후보들이 저는 좀 입장들을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생각 이런 내용 포함해서 후보들의 구체적인 비전 이제 토론회에서 좀 확인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제 법원이 양자 TV 토론 방송 금지에 있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서 이제 다자 토론이 추진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31일 또 2월 3일 이렇게 다자 토론을 제안한 상황인데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31일에 제3회 장소에서 양자 토론을 하자 이렇게 지금 그렇습니다. 제안을 했어요. 그 지금 언론에 보면 아침에 11시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정치 공약 발표를 하면서 약간 그 사자 토론에 대해서 부정적인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자 토론을 하게 되면 그 검증이 어려워가지고 효율적이지 않겠다. 그런데 이제 사실 끝에 말미에 사자 토론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 그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선대위의 입장을 확인을 하니까 예. 일단 양자 토론 문제는 이미 이재명 후보 측과 이미 합의가 된 상태니 네. 그것을 뭐 유튜브라든지 온라인 채널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참여하는 다자 토론 문제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협의를 해서 마다할 이유가 없다. 아 그러면 이게 공식 입장입니까? 그럼 방송사에서 31일, 2월 3일 중에 사자 토론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앞서 그 제3회 장소에서 양자 토론 양자 이거 토론을 별개로 먼저 하고 사자 토론 문제는 별도로 합의를 해서 진행을 하자 이런 예.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이건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은 아니라는 아닙니다. 말씀이신 예, 거죠? 예. 국민의힘 이런 제안을 민주당에서 받으셨습니까, 특보님?
실제로 보면은 이제 저희들은 뭐 사자 토론은 우선 받고요. 네.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은 뭐 양자 토론을 먼저 한다는 부분은 일단은 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예. 거고요. 또 김동연 후보랑도 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아. 좀 저희들이 아쉬운 것은 조금 뭐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지만 가처분 신청 나기 전에 TV 토론할 수 있었어요. 예. 근데 이런저런 핑계로 31일, 30일 이렇게 하다가 가처분 토론 나서 그 전에 이미 가처분에 옛날에 나와서 안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걸 네. 알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뭐 저는 뭐 우리도 똑같은 속셈을 가질 수는 있으나 네. 소위 설 밥상머리에 안철수를 안 올리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 네. 그래서 바로 턱 밑에 하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아. 양자 토론의 기회를 좀 놓친 거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이라도 어쨌든 사자 토론은 사자 토론대로 또 양자 토론 양자 토론대로 하나하나 해가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다자 토론, 양자 토론 국민의힘 뭐 둘 다 좀 하겠다는 의지로 지금 들었는데 근데 선우가 조금 바뀌어서 전달이 되다 보니까 지금 뭐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가 다 비판에 들어간 이런 상황이라서요. 저기 토론하기 싫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그건 아닙니까? 지금 토론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뭐 앞선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오미크론 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15,000명을 지금 상회하고 있는 상황인데 확진자가 사실은 이제 현장에서의 선거운동이 극히 제한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후보 사후 간의 검증이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양자 토론도 진행되고 그리고 사자 토론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되면서 또 1등, 2등 후보가 예.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들을 포용력 있게 예. 적극적으로 의견을 들으면서 토론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봐야죠. 예. 이 설 연휴에 내 삶을 변화시킬 후보가 누구인가 이걸 좀 검증할 만한 토론회가 꼭 좀 열렸으면 좋겠고요. 자, 선거가 다가올수록 지금 홍보전도 굉장히 치열한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때 아닌 따라쟁이 공방도 벌어졌는데요. 박석원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대선을 앞두고 이번 설 연휴는 민심을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 밥상에 오를 화두를 선점하기 위한 양당의 기싸움도 치열한데요. 그러다 보니 원조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3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호남에 보낼 손편지죠. 설 연휴 호남 지역 200만여 가구에 보낼 자필 편지인데 물론 200만 통 다 쓰는 건 아니고요. 한 장을 정성스럽게 써서 복사해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유튜브 채널에도 손편지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이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질지가 궁금하시면 이 편지를 5년 후에 다시 열어보아 주십시오. 네, 시간상으로 보면 이 후보가 늦게 공개한 것 같은데 민주당 선대위 김형희 홍보소통본부장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따라쟁이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미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걸 마치 본인들이 먼저 한 것을 따라하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고요. 그건 아니다. 따라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다. 따라쟁이 이준석 대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자 이준석 대표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적한 부분은 손편지가 아니라 종이 없는 선거운동이라며 유튜브로 편지를 쓴 바로 그 지점이라는 겁니다. 제가 따라했다고 하기보다는 저는 그냥 그 친환경 얘기가 거짓말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그 예비후장부문은 유권자 10%를 보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친환경이라서 안 보낸다고 하면은 나중에 선거 때 보시면은 그 큰 봉투에 같이 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양이 10배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그거 안 보낼까요? 안 보내면 제가 한 표 드리겠습니다. 네, 설 연휴를 앞두고 벌어진 때 아닌 손편지 원조 공방.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누가 먼저인지 보다는 편지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설 연약장을 받은 유권자들은 어느 후보의 편지에 더 마음을 움직일까요? 네,
박석원 앵커의 앵커 리포트 보고 오셨는데 호남 손편지가 먼저냐 영상 편지가 먼저냐 이거 국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것까지 지금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민감한 시기라는 얘기겠죠? 이제 민감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네. 또 설에 대한 또 홍보 책임자들의 긴장도가 높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예. 이제 코로나도 그렇고 경제도 어렵고 그러니까 실제로 선거판에 어떻게 되냐면 그랜드 비전보다는 소확행 이런 식으로 어떤 개인의 맞춤형 공약을 따라하게 되니까 네. 마치 대통령 선거인지 구의원 선거인지 모르는 엄청난 많은 어떤 공약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것 자체가 비판의 의미라기보다는 네. 슬로건 자체를 나를 위해 이재명 이렇게 현재의 나에게 나의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후보인가 아닌가를 구명하는 홍보 전략이 네.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일이 손편지를 쓰는 그런 부분이 되고 일일이 자기 아마 대선 때 현수막 보면 자기 골목에 맞는 수천만 개의 공약들이 아마 난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런 수천만 면에서 개. 네, 네. 그러니까 각 골목마다 다른 얘기들 다 지방선거에서 나오는 공약들이 대선에 붙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마음이 좀 닫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크게 다가가기 위한 전략과 전술이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또 그 김영희 홍보소통본부장이 조금 슬로건 자체를 나와 연관된 또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기에 강점을 두면서도 과거에 우리가 뭐 국밥 먹는 이명박 후보, 예. 뭐 상록수 부르는 노무현 후보 그런 방식보다는 현재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네. 2030 세대의 말하자면 눈에 드는 그런 것을 찾아 나서지 않을까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최근의 여론 흐름을 보면은 정말 매우 빨리 엎치락뒤치락하는 이런 모습인데 근 일주일 동안에 윤석열 후보 상승세가 좀 눈에 띄는데 여기에 이준석 효과가 상당하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AI 윤석열이라든가 59조 쇼츠 공약이라든가 지금 뭐 유세차 앱도 만든다면서요? 예. 예. 지금 그 이준석 대표가 쏟아내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홍보 예. 전술이라는 게 상당히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잘 맞춰져 있고 그래서 성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영상 편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처음에 이재명 후보가 아차 싶었던 게 이게 이제 영상 편지가 뭐 친환경이라는 의미도 있고 다 좋은데 사실은 예비 홍보물 10%를 직접 받아볼 때 또 감동을 받는 유권자들이 있는 거거든요. 연세가 네.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가 이제 저는 뭐 사실은 좋은 캠페인이면 서로 따라하는 것도 좋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도 아마 이제 이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특히 요즘 세대 이번에 있어서의 중요한 유권자 세대라고 할 수 있는 20대, 30대들한테 맞춰지는 예. 여러 가지 이제 선거 캠페인상의 아이디어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역할을 보십니다. 할 거다. 자, 김종인 위원장도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상승 이거 이준석 대표의 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뒤에 어떤 말을 덧붙였냐면 그렇지만 너무 2030에 집착을 하면은 이제 앞으로는 한계 봉착할 것이다 이런 지적도 내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처음부터 그런 가능성들이 있을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홍보에 대한 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준석 대표가 가장 젊은 세대들이 자기 당에 입당한 것도 네. 젊은 세대의 투표율 제고가 자기의 지상 과제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예. 다른 한편으로는 아마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이번 그 대선을 보면서 상당히 어떤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고 네.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2030에 올인하지만 결과적으로 투표율 제고가 안 됐을 때 네. 즐기기만 하고 투표를 하러 가지 않았을 때 결과적으로 그 차이가 굉장히 2030만 포커싱한 선거 전략에 나중에 만에 하나로 윤석열 후보가 졌을 때 결국 패착은 이준석 대표한테 돌아갈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실제로 과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요게 이준석 대표가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명이 있으면 암이 있다라는 거고요. 네. 지금의 지지율은 물론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많이 기여한 것도 있지만
안보 국면이라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분석이 더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분석이 더 필요하다. 결과에 따라서 공도가도 결국 대표 책임,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것 같습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특보 그리고 정태근 국민의힘 전 선대위 정무대응실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장재원 간사님, 정말 법무장관이 저런 식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뭐를 확인해 한심해요. 줬길래 그렇게 정말. 노여워하십니까? 정말 출입국 기록이 뭐 어쨌다고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할까요? 네. 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특허법 상정을 그토록 요청할 때는 코빼기도 비춰주지 않더니 오늘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걸 보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너무 뻔해서 참으로 민망합니다. 김건희 씨와 양재택 씨가 교분을 주고받았다고 얘기되고 있는 시기에 둘이 함께 중국으로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 출입국 기록을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김건희 씨 본인도 체코 여행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안, 이 의혹의 실체적 진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이 여기서 그것을 확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실 불가능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 찹니다. 위원장님 참 나쁜 장관이에요. 참 나쁜 장관이고 아니, 장재원 장관 며칠 간사님. 안 남았는데 장재원 간사님, 제가 장관 뭐라고 며칠 안 답을 했기 남았는데 때문에 민주당 무슨 네? 공 세워가지고 복귀하는 거 지금 뭐 눈도장 찍고 있습니까? 제가 뭐라고 계속 답을 했기 공신력이 때문에 올라가지고 돌아가려고 작전 짜고 있는 겁니까? 제가 뭐를 확인해 한심하기 줬습니까? 짝이 없는 장관이에요. 체코 여행과 관련되는 대선은 당사자께서 갔다 오신 걸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인 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답변을 못한다 그런 건데 왜 갑자기 화를 내시는지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말 안 들려요? 국민들이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있는 이 시간을 왜 또 그렇게 정치적으로 오독하고 왜곡하십니까? 저는요 박봉계 장관이 아주 교묘하게 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채권이 뭐니 본인의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자태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하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서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이 된 부분인데 법무부의 출입국 행정 자체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누락된 것이 아닌가라는 점을 장관께 직접 확인받고 싶었던. 확인을 했습니다. 뭔데요? 의사진행 발언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저 두 분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비교적 포근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공기가 다소 차가워졌습니다. 서울 낮 기온 3.6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았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6도, 낮 기온은 영상 2도로 오늘보다 춥겠습니다. 찬바람이 불어도 미세먼지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중서부와 부산의 대기질이 탁한 상황인데요. 내일까지 충청과 영남 지역의 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도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 다만 영남과 전남 동부에는 다시 건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한파특보도 확대됐는데요. 경기 북동부와 강원, 충북 북부와 경북 북동 산간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 기온 철원은 영하 12도, 서울과 대전은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도, 광주 5도, 부산은 9도로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 첫날에는 강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설 당일에는 중부와 또 전북 지방에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목요일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